안녕하세요. 7월 8일 월요일 박진영의 핵심만 간단히 첫 번째 주제, 미국의 바이든이 날아가면 윤석열 대통령도 날아가나? 자, 미국의 바이든이요, 후보 사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고령 탓입니다. 이분이 고령이다 보니까요, 토론회라든가 행사 중에 계속해서 단어를 까먹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해도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지지층들 사이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없을 만큼 고령이다. 그리고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살짝 뭐 치매 이런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럼프와 한번 토론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참 박살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에서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킴 제프리스라는 하원 원내대표입니다. 이분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원 원내대표가 우리로 치면 뭐 당 원내대표인 셈인데, 물론 당 원내대표만큼 세진 않아요. 한국의 원내대표만큼 세지는 않은데, 보통 이제 미국의 원내대표를 플로어 리드라고 해서 협상하는 대표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센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도 지금 바이든을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모닝 컨설턴트, 발음 왜 이리 안 좋아? 모닝 컨설턴트 여론조사회사 들어봤죠? 우리나라 대통령 여론조사도 하잖아요. 여기에서 경합주라고 하면 보통 이제 중부권에 있는 7개 주 정도가 됩니다. 7개 주들이 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좌지우지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민주당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바이든 그대로 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원들 중에 29%, 한 30% 정도가 바이든이 포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이든이 포기해야 된다는 유권자의 여론이 50%를 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민주당원들 중에 30%가 바이든이 이대로 가면 질 것 같다,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뭐 아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자, 그럼 역으로 트럼프한테도 물어봤어요. 트럼프가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트럼프도 고령이에요. 그래서 공화당 당원들한테 트럼프 바꿔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9%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야기는 뭐라면은 핵심 지지층 또는 약지지층이 바이든을 지지하러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명한 블룸버그 TV에 바이든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한 번도 트럼프를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꾸는 게 쉽겠어요? 미국은 또 우리하고 달라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주의 연합이에요. 국가 간 연합이에요. 각 주가 투표를 해서 바이든을 대통령 후보로 뽑았단 말입니다. 이른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유권자 등록을 합니다. 나는 민주당원이 될 거야 라고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들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서 바이든을 뽑았는데, 그 사람을 지금 날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일 쉬운 방법은 아니죠. 쉬운 방법이 아니라 1차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바이든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해야지만이 후보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바이든이 끝까지 가겠다고 해버리면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바이든이 지속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과반 이상입니다. 한 7대3 정도예요. 그리고 바이든도 완주할 의지가 강력하고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다릅니다. 갈수록
후보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왜? 교체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교체를 전제로 한 언론 방송과 여론조사가 본물처럼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한 8월 달에,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 8월 19일, 20일, 21일, 한 3, 4일 정도 해요. 8월 말에 원래 공식 전당대회를 합니다. 공식 전당대회에서 바이든이 후보로 결정됩니다. 공식 전당대회에서. 미국은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쭉 해서 8월 20일경에 후보를 결정하는데요. 그 중간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는 다 사퇴해버려요. 사퇴해버리기 때문에 이미 이제 바이든 혼자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이든 혼자 남아있는 상황인데, 공식 결정은 8월 19일, 20일, 21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후보를 교체하자는 여론조사와 타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다면은, 그 중에서 트럼프를 이기는 후보가 나온다면은 바이든이 접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45일, 50일 정도 남았네요. 50일이라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바이든이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이 자진 사퇴하면은 누가 되느냐? 어떻게 뽑느냐? 라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인물은 두 사람으로 압축됩니다. 현재 부통령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입니다. 현재 부통령 후보고 바이든 정부에서 부통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입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셸 오바마는요, 지금 트럼프하고 여론조사하면은 13%씩 앞서는 걸로 나와요. 압도적입니다. 미셸 오바마가 미국에서 현재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셸 오바마가 본인의 자서전에서도 밝혔지만은 선출직 공직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셸 오바마가 바이든이 직접 찍어서 미셸 오바마가 나를 대신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 후보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카멜라 해리스예요. 현재 부통령이고 부통령 후보 런닝메이트로 바이든으로부터 지목받은 사람입니다. 지명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여론조사를 하면은 트럼프보다 1, 2% 적게 나와요. 다만 후보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가 되는 순간에 컨벤션 효과에 의해서 트럼프를 1, 2% 정도 앞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미국의 언론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카멜라 해리스는 지금 바이든이 완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전략적으로 바이든을 끝까지 보호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판단은 카멜라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이든이 카멜라 해리스를 찍는다, 미셸 오바마를 찍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후보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저는 미니 경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압축된 경선이죠. 한 5개월, 6개월 동안 하는, 주별로 돌면서 하는 순회 경선이 아니고 미니 경선을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전 국민적으로 하는 이 미니 경선을 원샷으로 해보는 거죠. 주별로 순회 경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0개 주니까 한 번 할 때마다 한 10몇 개 주씩 묶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대의원이 있어요. 대의원이 있습니다. 대의원들은 이미 오픈 프라임을 하면서 선출되어 있습니다. 대의원들이 선거인단 투표잖아요. 선거인단을 누가 많이 갖고 오냐는 선거인단 투표이기 때문에 이미 뽑아놓은 이 선거인단을 투표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이미 뽑아놓은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가지고 후보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중앙위원회가 있어요. 전국위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름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송가스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송가스라고 클린턴하고 경쟁했던 사람인데 그때 미국의 민주당도 전국 조직을 만들어요. 우리는 지금 중앙당을 만들어요. 예전에 중앙당이 없어요. 미국은 원래 중앙당이 없었는데 그때 송가스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정치개혁을 하면서 중앙당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전국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클린턴도 거기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당 조직이 있습니다. 전국 대의원 대회 비슷한 중앙당 조직이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7월 말에 민주당이 제가 알기로 전국위원회를 합니다. 화상회의를 해요. 화상회의를 하는데 이때 바이든 사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일단락이 질 것 같아요. 사퇴를 하든지 그대로 갈 건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7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저는 새로운 후보를 뽑는 순서로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의 바이든의 지지율입니다. 바이든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트럼프를 따라잡으면은 그대로 바이든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차 범위 밖으로 떨어져 버린다면은 저는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바이든이 교체되면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예측컨대 윤석열한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정치적 격변이 한국의 정치적 격변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바이든 날리면 윤석열도 날리자. 이런 구호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윤석열이 만든 거 아닙니까? 바이든 날리면 윤석열도 날리자. 제가 만든 구호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바이든에서 카멜라 해리스로 바뀐다, 미셸 오바마로 바뀐다고 해서 미국의 대외 전략이 바뀌진 않습니다. 한국에 별로 좋을 건 없어요. 이 미국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한국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호적으로 봅니다만은 실제로 한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불개입 전략을 쓰기 때문에 늘 현상 유지 체계예요. 이분들은 전통적으로 유럽, 이스라엘, 중동 문제 여기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원해요. 한편으로 보면은 대북 억지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겠죠. 그러나 평화와 화해 무도로 흘러갈 가능성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으로 해서 미셸 오바마나 그 다음에 뭐 카멜라 해리스로 바뀌더라도 크게 저는 변화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트럼프가 되면은 어디로 뛸지 모르죠. 트럼프는 푸틴하고 친합니다. 김정은하고 친합니다. 이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트럼프가 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 정부를 위해서는 트럼프가 되는 것이 나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압박을 할 수 있고요. 여차하면은 북한이 전략적으로 내세웠던 통미봉남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져 버린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주도하에 북한과 일본의 수교를 밀어줘 버린다. 그러면은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완벽하게 상실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요. 한국의 대륙 진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이 대륙 시장 진출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의 평화는 오히려 훨씬 좋아지겠죠. 미국이 완벽하게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버리니까 한국에서의 국제전의 위협이라든가 또는 뭐 이 군사적 갈등은 완벽하게 제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경제에 올인하기 때문에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집니다. 다만 한국의 위상은 굉장히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국의 민주당 계열 대통령 중에서도 한국의 적극적 개입 정책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줬어요. 오랜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지미 카터가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인권 외교를 주장을 했고요.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있었던 연병 핵시설에 대한 제한 폭격론을 본인이 눌러 앉히면서 육자회담의 틀을 만들어줬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그 다음에 경제적, 생활적 핵의 활용을 통한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개혁개방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육자회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 이렇게 하는 틀을 만들어준 게 클린턴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 민주당 계열 내에서도 한반도를 보는 입장이 두 가지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바이든, 오바마, 카멜라 해리스는 전략적 인내, 적극적 개입보다는 전략적 인내에서 현상 유지책 이상으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은 바이든 날리는 것과 함께 같이 날아가면 딱 좋고요. 이재명 대표가 미국 가셔야 됩니다. 아마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미국 가실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도 만나야 되고요.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바이든이 되든 카멜라 해리슨이 되든 아니면은 뭐 미셸 오바마가 되든 그런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상원 외교위원장을 꼭 만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못 만나더라도. 미국은 하원과 상원의 외교위원장의 아태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대통령제지만 순수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의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행부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하원 의장의 역할과 상원의 외교위원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꼭 만나셔가지고 저는 전략적 인내를 넘어서는 적극적 평화 개입론으로 미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의 의호 정진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반도체 도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일본이 대만의 TSMC라든가 한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기술을 빼내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라든가 그리고 야후 라인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반도체 관련해서 WTO라든가 이런 그 기준들을 어겨가면서 이 반도체 이 국가주의로 흐르려고 하는 경향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윤석열도 날려보자라는 사회적 흐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